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비중과 증기비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직접적으로 뭐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지만 비중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증기비중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걸 넣어놨어요. 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비중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통 비중을 S라고 기호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비중을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아래가 보면 이제 W자가 아마 여기 보이실 거예요. 공식에. 보이시나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워터라고 해서 이제 물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비중을 표현을 할 때 항상 얘를 얘기합니다. 요거 두 개. 요렇게. 이 값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원래 이 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가 이제 읽을 때 우리가 low라고 읽고요. low. 밀도라는 애거든요. 얘가 이름이 감마라는 애. 감마. 감마 읽을 때 감마. 그리고 얘가 이름이 비중량이에요. 비중량. 그래서 뭐 최적당 질량이다, 뭐 최적당 중량이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유체역학 같은데 물리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값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물에 대한 밀도값, 물에 대한 로우 값은 우리가 100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아셨죠?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단위가 보통 왜냐하면 이제 공학에서는 단위가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자, 감마값이 있어요. 비중량값, 물값이 이게 9800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가 뉴턴이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정해진 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킬로그램 매스 퍼 메타 삼승이라는 단위가 있고 뉴턴 퍼 메타 삼승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 단위에 대해서 굳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면 비중이라는 건 뭐를 알고 계시면 되냐면 물의 밀도값과 물의 비중량 값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밀도와 비중량 값은 1000이다, 9800이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물질의 밀도를 위에다 넣어주면 아래다가 물의 밀도를 넣어주고 미지수의 어떤 물질의 밀도를 넣어주면 밀도분의 밀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미지수 물질에 뭐가 나온다라는 거냐면 비중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일 내가 비중량을 가지고 넣겠다? 그럼 비중량 9800 넣어주고 위에도 그 물질의 비중량을 넣어줘요. 그럼 또 여기서 이제 값이 하나 나오겠죠. 걔를 우리가 이제 비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물과 비교했을 때 밀도비, 물과 비교했을 때 비중량 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비중이라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무차원수예요. 그러니까 무차원수라는 게 뭐냐면 단위가 없어요. 왜요? 아래도 밀도, 위에도 밀도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밀도 단위가 제가 이거라 그랬죠.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위아래로? 당연히 날아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자,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질문이에요. 물의 비중은 몇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물의 비중은 몇일까요? 1이죠. 왜 1일까요, 이게? 어차피 얘는 고정된 값이라 그랬죠. 물의 밀도나 물의 비중량은 바뀌지 않아요. 1000이나 9800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지수가 누구예요? 물이잖아요. 그러면 물분의 물이 되는 거죠. 그럼 1000분의 1000, 9800분의 9800. 그럼 물의 비중은 몇이다? 1이다. 저희가 보통 비중을 S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이제 여기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S가 1보다 작대요. 그럼 이건 물보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겁니까? 가볍다라는 겁니까? 가볍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여러분들? 맞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그 기름 있죠? 기름이 보통 비중이 다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찌개 같은 거 끓이잖아요. 그럼 기름이 다 어디로 떠요, 보통? 물 위로 뜨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실험 같은 거 해보셨을 거야.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절대.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이 밑에 있으면 위에 뭐가 떠요, 항상? 기름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름이 비중이 1보다 작다고요. 자, 그럼 얘가 이제 1보다 큰 물질도 있겠죠. 그럼 1보다 크면 얘는 무조건 물보다 무거운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가장 대표적인 물보다 무거운 물질 하나,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수은. 자, 이 수은이 비중이 13.6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13.6이라는 건 이 수은은 물보다 몇 배 무겁다라는 거예요. 13.6배 무겁다. 얘는 물에 뜨지 않는다. 절대.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된다? 아래로 꼬르르르 하고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무슨 비중이래요? 증기 비중이랍니다. 무슨 비중이요? 증기 비중. 여러분들 증기 비중은요. 증기 비중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표준 상태의 공기 분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위에다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분자량이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만일 CO2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산화탄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44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 표준 상태 공기 분자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 표준 상태를 얘기하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표준 상태라는 건 온도가 0도씨에 압력을 1atm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온도 0도씨에 압력 몇 atm 기준이요? 1atm 기준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 atm이 뭔가요? 이 은행 돈 뽑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얘기할 때 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기압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진 못하지만 지금 대기 중에 항상 우리한테 뭐가 작용하고 있냐면 대기압이라는 게 저희를 누르고 있거든요. 그 대기압을 우리가 1atm이라고 기준되는 값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기의 분자량을 29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뭐라고요? 공기 분자량이에요. 아셨죠? 그럼 이 공기 분자량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 결국 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CO2의 증기 비중을 구하고 싶다. 문제에서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요 29라는 수치를 암기를 해주세요. 아시죠? 이건 꼭 알고 계세요. 공기 분자량은. 그럼 여기가 몇이 되냐면 무조건 얘는 29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CO2의 분자량이 아까 몇이었어요? 44였죠. 아까 했잖아요. CO2. 요게 12, 16 곱하기 2 해가지고 더해서 44 나왔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이거 나누면요. 얘가 1.5가 나와요. 그럼 결론.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몇 배 무겁다? 1.5배 무겁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요. 증기 비중이라는 건. 이럴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CO2를 내가 대기 중에 뿌려요. 우리 여기 스튜디오 안에 뿌려요.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 CO2가 누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위에서 이불 덮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안에 우리가 지금 내가 있고 이제 PD님이 계시지만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만약 여기 CO2가 이렇게 나와요. CO2가 나와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약간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린다라기보다 공기가 아래로 깔리니까 우리가 숨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위험한 거예요. 이 CO2가 뿌려지면. 근데 뭐 때 많이 쓴다라는 겁니까? 이 CO2를. 불이 났을 때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불 덮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썩 좋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보면 비중이라는 게 있고 증기 비중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어차피 얘도 무차원수에 하셨죠. 분자량분의 분자량이니까요. 그럼 얘네 둘의 차이는 뭐예요? 비중은 뭐를 기준으로 한 값이다? 물을 기준으로 한 값이고, 증기 비중은 뭐를 기준으로 한 값이에요? 공기를 기준으로 한 값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눴을 때
우리가 얘가 만일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때 물보다 가볍다, 물보다 무겁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마찬가지죠. 증기 비중이 1보다 커요. 그럼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아요. 그럼 공기보다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증기 비중, 얘를 더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서방에서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라는 건 위로 뜬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어디로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아래로 가라앉는다라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책에 가보시면 비중과 증기 비중에 대한 제가 정리도 해놨죠. 그래서 비중에 가보면 물의 비중은 몇이다? 1이다. 그쵸? 비중이 1보다 큰 물질은 물보다 무거워요. 1보다 작으면 물보다 가볍습니다. 아래로 어떻게 보면 위로 어떻게 보면 물 위로 뜬다라는 거죠. 그죠? 자, 증기 비중은 저희가 물질의 분자량을 표준 상태 공기 분자량으로 나눠준 값이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공기 분자량을 몇이라고 한다고요? 보통 29라고 얘기한다고요. 보통 29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공기의 평균 분자량 구하는 공식을 제가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다 쓰진 않았어요. 공기에 안에 가보면 산소가 몇 프로가 있다? 21%가 있고, 뭐가요? 산소가 21%가 있고, 공기 안에는 이게 보통 얘기하는 조성비라는 거거든요. 산소가 21%가 있고, 질소가 78%가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아르곤이 1%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공기 안에 이게 있다라는 거, 공기 안에. 그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자량이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공기에 대한 분자량이라는 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책에 제가 써놨듯이 참고로 보시라는 거예요. 참고로 어떻게 29란 값이 나온지를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산소는 우리가 O2, 얘가 N2, 아르곤이에요. 그러면 O2니까 요게 분자량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몇 프로 있다라는 거예요? 21%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얘 더하기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원자량이 14라 그랬죠. 그쵸? 얘 더하기, 자, 아르곤이 보통 얘기할 때 40이에요. 1%니까 0.0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대략 29가 나와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기출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크게 기출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셨죠? 근데 요거는 참고로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다 29를 넣었을 때 물질의 분자량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 증기 비중이 1보다 크게 나왔으면 얘는 공기보다 무거운 거고, 1보다 작게 나왔으면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비중과 증기 비중에 대한 거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게 나와요. 물질의 무슨 변화요? 상태 변화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름이에요. 지금 여름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카페에 가면, 카페에 가면, 보통 이제 뜨거운 거 잘 안 먹잖아요. 그죠? 더우니까. 보통 뭐 먹습니까, 이제? 아이스 음료 먹죠. 그죠? 그럼 그 안에 뭘 넣어줘요? 얼음을 넣어주죠. 그러니까 왜냐면 물로 내가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얼음이 무슨 상태입니까? 고체 상태죠. 자, 근데 그 얼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녹잖아요. 그 녹아서 뭘로 되는 거예요? 액체로 되는 거죠. 그러면 액체로 된 걸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겨울이 되면 얘를 끓여서 먹죠. 그럼 끓여서 먹으면 걔가 이제 물이 뭘로 돼요? 이제 점점 수증기라는 걸로 변하죠. 걔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물질의 3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3상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체가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액체가 있고 그 다음 기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체라고 얘기를 하면 물로 예를 들게요. 얼음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체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한다?
얼음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얼음 같은 경우는요, 입자들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입자들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 거예요? 응고를 시킨 거예요. 딱딱하게 굳힌 겁니다. 그러려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퍼져 있던 애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 고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체 분자, 예를 들어 뭐 요것도 고체니까 요 고체를 하나하나 쪼개보면은 요 안에 입자들이, 수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이 단단한 고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자 거리가 매우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깝다라는 겁니다. 모든 고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입자 거리가 매우 가깝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입자가 약간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줄 서 있다라는 거죠. 자유롭지 않고 일렬로 그냥 이렇게 따닥따닥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자 규칙이 약간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력이 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인력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붙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붙어 있으려는 힘이 강하니까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끼리 막 붙으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인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운동이 활발할까요? 입자들이? 얘네들이 막 움직이는 애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면 자기들끼리 계속 모이려고 하고 되게 게으른 애들이야.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분필을 그냥 둔다고 해서 얘가 자연적으로 뽀그라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떤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막 활발하게 움직인다기보다 보통 제자리에서 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동을 한다.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귀찮은 거야. 내가 어떤 힘을 주더라도 얘네들은요, 여러분들 막 바깥쪽으로 막 튀어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진동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고체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액체입니다. 액체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우리가 물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물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소화약재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얘기를 했을 때 이 배열 상태 있죠. 배열 상태.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입자 거리가 고체보단 조금 어떨까요? 좀 멀어요. 약간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얼음을 녹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고체 있죠. 딱딱하게 굳어있던 고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녹아서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자가 약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한 모양을 가지지 않고 약간 옆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유로워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자 모양이 약간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가깝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는 좀 멀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고체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고체보다 입자 거리가 어떻고 멀고 맞습니까? 불규칙하게 배열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유로운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인력이 세진 않습니다. 인력이 세진 않고 운동이 여기는 활발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체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운동이 어때요? 활발하죠. 조금 어때요? 자유롭죠. 맞습니까?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제일 자유로운 애 하나가 나와요. 걔가 누구예요? 기체죠. 제일 자유롭습니다. 제일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얘가 수증기. 맞습니까? 그럼 얘는 누구보다 먼 거예요, 이제? 액체보다. 입자 거리가 멀죠. 그쵸? 또 불규칙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여기도 마찬가지. 액체보다 운동이 활발하고 어떤 거예요?
자유롭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끓이면 그 나오는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다 대기 중으로 빨리빨리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자들이 모여 있다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다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네들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1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얘네들끼리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조금 늘어났죠. 그죠? 얘는 따닥따닥 붙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아예 얘네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죠. 여기저기. 뭐 줄 서 있지도 않아요. 이때는. 그냥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 좋다라는 거.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살짝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좋다라는 거. 이따가 책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 변화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체가 액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기체가 되기도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물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뭐를 예로요? 물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기체, 수증기라고 얘기를 하고 자, 액체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체 뭐라고 할까요? 얼음이라고 할까요? 됐습니까? 자, 얼음에서 수증기로 바로 가거나 수증기에서 얼음으로 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승화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이 승화에 대한 걸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소방에서. 얘기 잘 안 합니다. 얘기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요 과정은 그냥 그렇구나. 승화라고 얘기하는구나. 고체가 뭐가 되는 거?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고체로 가는 걸 승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하나 보시고 자, 여기 갔을 때 요 과정 보세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융해라고 얘기한대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융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뭐라 그래요? 얼음이 물이 되는 걸 녹는다라고 하지 않나요? 그걸 우리가 융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얼음이 된대요. 얘를 우리가 얼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조금 유식하게 얘기했을 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응고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내가 얼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응고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쉽게 그냥 물 좀 얼려, 얼음 좀 얼려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체, 수증기를 내가 물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한대요?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한대요? 액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즉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걸 뭐라고 한대요? 기화라고 얘기한답니다. 이런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 하셨죠? 기화가 뭐고 액화가 뭐고 그냥 단순하게 기화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상태 변화 중에 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액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봤을 때 끓는 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끓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물에 끓는 점. 그죠? 물에 끓는 점. 걔를 몇 도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100도라고 얘기하죠. 물에 끓는 점을 보통 100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얘는 언제 온도예요? 액체가 뭐가 될 때? 기화가 될 때 온도를 뭐라고 합니까? 끓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에서 100도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뭐가 나와요? 녹는 점이라는 게 나와요. 녹는 점. 그러니까 녹는 점 같은 경우는 보통 고체에서 뭐가 될 때? 액체가 될 때. 맞습니까? 그래서 물에서 얘도 보통 이제 0도라고 잡죠. 0도. 그럼 이 녹는 점 같은 경우는 융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융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체가 뭐가 될 때? 융화될 때. 융해시. 필요한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체가 이제 융해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액체가 될 때 필요한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점이죠? 어느 점. 그럼 반대죠, 이번엔. 액체에서 어디로 갈 때? 이제 고체로 갈 때. 그죠? 이것도 우리가 보통 대략 0도씨 기준으로 잡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액체가 뭐가 될 때? 고체가 될 때. 액체가 응고할 때라고 할까요? 여기 응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응고될 때 필요한 온도다. 또는 그때 나타나는 온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시고요. 소방에서 이거보단 이게 훨씬 중요하죠. 요거. 왜 이게 훨씬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불이 났어요. 예를 들어. 그럼 제가 소화약제로 뭘 제일 많이 쓴다 그랬죠? 아까 계속 물을 제일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내가 물을 뿌려요. 뭐를 뿌려요? 물을 뿌려요. 그럼 물이 순식간에 어떻게 될까요? 불에 의해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내가 한 20도에 물을 뿌렸다라고 합시다. 그럼 순식간에 얘가 100도씨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이제 수증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을 여기다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소화약제로 우리가 물을 뿌리는 경우가 많죠. 그죠? 급하면 얼음도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이 100도를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다. 그래서 책에 가보면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이 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뭐가 나와 있냐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물질의 3상태가 먼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체, 그죠? 액체, 기체. 고체는 규칙적으로 제가 아까 입자들이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자 간에 서로 잡아두는 힘을 우리가 인력이라고 하는데 그 인력이 매우 강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입자 간 운동이 활발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액체는 뭐래요?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대. 뭐와 비교했을 때? 고체와 비교했을 때. 그죠? 그리고 고체보다 조금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인력이 조금 약해요. 누구보다? 고체보다. 그래서 좀 자유롭다고요.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상대적으로 고체보다 자유롭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기체는 액체보다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액체보다 더욱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를 했을 때 그러면 기체가 매우 활발하다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막 날아갈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개념들 잘 보시고요. 자,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액체, 아까 요 그림 그대로 아마 책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승화, 기화, 액화, 융의 응고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끓는 점이 뭔지, 녹는 점이 뭔지, 어는 점이 뭔지. 끓는 점은 액체가 기화할 때 필요한 온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녹는 점은 융해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또는 필요한 온도. 어는 점, 빙점은 액체가 응고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또는 필요한 온도라고 해서 세 가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알고 계셔야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도 이 정도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저희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